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18편 제2차 왕자의 난. 정종 2년, 서기로는 1400년 1월 말경에 발생했던 이른바 제2차 왕자의 난을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두시면 제가 여기 있는 포를 가지고 말을 먹겠습니다. 이 포가 거기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오인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는 숨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데요. 그래, 그렇지. 그대의 이름이 또한 포가 아닌가? 마주 앉아서 장기를 두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중추원사 박포고요. 또 한 사람은 이방원의 바로 윗형인 회안군 방간입니다. 우선 선조 때 이정형이 지은 동각잡기에 실려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중추원사 박포는 무인년에 있었던 정사 때 공이 많았는데 다른 공신들보다 낮은 공신호를 받게 되자 사람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무인정사 때 세운 공이 어찌 이무보다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자는 비록 거사에 참여는 했으나 세운 공이 변변치 않고 성격 또한 변덕이 심한 자인데 그런 자가 어찌 나보다 높은 등급에 봉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가 불평을 늘어놓은 말을 이방원이 전해 듣고 국왕인 정종에게 아뢰게 하였고 결국 박포를 죽주로 귀양 보냈다. 그리고 박포는 얼마 뒤에 개경으로 소환되었다. 이에 박포는 원한을 품고 난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그러니까 무인정사, 즉 제1차 왕자의 난 때 박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자신보다 공이 작다고 여겼던 참찬문화부사 이무가 1등 공신에 책봉된 반면에 자신은 2등 공신에 머무르게 된 데다가 억울하게 귀양살이까지 하고 돌아오게 되자 불만이 쌓여서 반란을 모의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박포와 장기를 두고 있는 방원의 형 방간은 서열상 자신이 차기 왕권을 물려받아야 할 텐데 방원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자 역시 불만이 많았겠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장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박포와 회안군 방간 사이에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지 들어보시죠. 자, 어서 두십시오, 회한공. 알겠어. 이쪽으로 두겠어. 아니, 지금이 정월인데 웬 겨울비가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징조입니다. 무슨 소리야? 옛사람이 이르기를 겨울비가 도로를 파손하면 병사들이 거리에서 교전을 한다 했습니다. 회양공께서도 마땅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하늘에 붉은 기운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나쁜 기운입니다. 처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처신을 해야 한단 말이오? 군사를 맡지 말고 의관은 항시 단정히 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마치 패망한 고려 왕조의 후손처럼 죽은 듯이 조용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린 못하겠고. 그 다음 방책을 말해보시오. 그러시다면 평만지대로 도망을 쳤던 태백과 중홍같이 하십시오. 자, 이 대목을 보충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옛날 주나라의 태왕이 아들 셋을 두었는데 태왕은 막내 아들인 왕계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왕계의 두 형인 태백과 중홍은 일부러 양쯔강 이남의 땅인 형만지대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니까 동생 방원이 차기 왕위 계승자로 낙점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주나라 태왕의 두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리 몸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태왕의 아들처럼 죄도 없이 도망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방책을 일러주시오.
정한군 이방원은 주변에 많은 무리가 붙어 있어서 군사가 막강합니다. 그에 반하여 회안공의 군사는 보잘것이 없으니 맞대결했다가는 마치 아침 이슬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라고? 싸워서 이기려면 선수를 쳐서 쳐 부숴야 합니다. 박포의 이러한 충동질에 힘을 얻은 방간이 난을 일으켜서 이방원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서울대 규장각 강문식 학예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박포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이 이제 이 방간을 부추긴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방간이 방원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간을 부추기면서 이제 지금 객관적으로 열세니까 그러한 열세를 만회하려면 선수를 쳐서 기선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방간이 어느 정도 왕에 대한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수긍을 해서 거사를 일으켰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포가 방간의 반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간이 선수를 쳐서 거사에 성공을 하면 자신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방간은 실제로 방원을 제거하고 왕위 계승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정종실록에는 방간이 난을 일으키게 된 배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방이와 방간 그리고 방원은 모두 임금인 정종의 동복아우였다. 임금이 적사가 없으니 동복아우가 마땅히 후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간공 방이는 성품이 순우하고 근신하여 다른 생각이 없었고, 방간은 자기가 서열상 마땅히 후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배우지 못하여 광망하고 어리석었다. 정한공 방원은 영예하고 숙성하며 경서와 이치에 통달하여 개국과 정사가 모두 그의 공이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마음으로 방원을 지지하였다. 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보면은요, 일단은 정종, 당시로서는 제일 맏아들이, 이성계 맏아들이 사망한 이후니까 제일 큰형인 정종이 후사가 없죠. 그러니까 물론 첩에게서 난 자식은 있지만 정식, 부인에게서 난 그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 후계구도의 경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셋째인 방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기록을 보면 좀 병약해서 계속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경쟁을 하는 사람이 이제 방간, 넷째하고 방원인데, 방간 입장에선 자기가 방원보다 형이라는 점에서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나름대로 군권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고, 물론 그 건국 과정에서의 공이라든가 1차의 왕전에서의 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뭐 방원이 월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방간 입장에서는 자기가 형이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후계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방간이 방원을 제거하고자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방간의 난 혹은 박포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제2차 왕자의 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어보기로 하죠. 이 방간이 당시 가장 막강한 권력자였던 이방원을 제거하려고 했다면 그 준비 과정 자체가 치밀해야 할 터인데요. 실록에 나타난 대로라면 허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방간은 우선 자신의 처조카인 판교서 감사 이내에게 거사 계획을 알립니다. 방원이가 자신이 자기 왕권을 차지하려고 형인 나를 노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니 내가 어찌 일개 필부처럼 남의 손에 개죽음을 당하고 있겠느냐? 그래서 어찌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어찌하긴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방원이를 없애버릴 것이야. 아니, 어찌 소인들의 참소를 믿고 고륙을 해치고자 하십니까? 하물며 정한공은 왕실에 큰 공로가 있습니다. 조선을 개국하고 무인년 정사를 진압한 것이 누구의 힘인 줄 정녕 모르십니까? 넌 더 이상 나를 말리지 못할 것이니 그리 알라.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사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큰 악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파물라! 네 놈이 나를 도울 생각이었다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방간은 이번에는 자신의 처의 양아버지인 환관 강인부에게 거사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강인부는 아예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그런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펄쩍 뛰지요.
이방관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의 거사 계획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누설해버린 셈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방간의 처조카 이내가 방간의 음모를 발설해버립니다. 이내는 우현보의 문생이었으므로 우현보의 집에 가서 그 말을 자세히 고하고 방간이 이달 금음날에 거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정한공 역시 공의 문생이 아닙니까? 하오니 속히 알려서 대비를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현보가 자신의 아들 우홍부를 시켜서 정한공 이방원에게 고하였다. 이날 밤에 이방원은 하륜, 이무 등과 더불어 변란을 방어할 계책을 비밀히 의논하였다. 이방간이 군사를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이방원이 정보를 입수하고 진압작전을 위한 계획을 짜고 있었으니 이 싸움은 그 결과가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드디어 D-Day가 됐습니다. 이방원은 그날 사냥 나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는데요. 방간의 아들인 이맹종이 방원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작은아버지, 오늘 사냥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시는지요? 그걸 왜 묻는 것이냐? 우리 아버지께서도 오늘 사냥을 나가십니다. 정한공 이방원이 사람을 방간의 집에 보내어 사냥하는 곳을 정탐하였는데 방간의 군사는 모두 갑옷을 입고 모여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정한공이 이를 보고받고 그날 변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의안공 이화, 완산군 이천우 등 10여 명이 모두 이방원의 집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중에서 의안공 이화는 이성계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런데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정한공 이방원은 군사를 지휘해서 자신의 형에게 맞서는 것을 매우 꺼려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어찌 내게 고륙을 서로 해치는 싸움에 나서라 하십니까? 내가 대체 무슨 얼굴로 형에게 맞서 응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싸움은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바에 정한공이 나서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야.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방간 형님에게 대의에 따르도록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운한 감정이 풀릴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방원은 형 방간에게 사람을 보내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글쎄요. 군사적인 충돌을 앞둔 마당에 정말로 사람을 보내서 화해하자고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방원이 그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점을 내보이기 위해서 그런 기록을 끼워 넣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잠깐 이 어쩐지 제1차 왕자의 난에 비해서 방간이 일으켰다는 이 반란 사건은 많이 좀 어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일부에서는 노회한 이방원이 일부러 방간의 반란을 부추겨서 그를 제거할 기회로 삼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장지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지 않았나, 이방원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상은 충분히 하고 대비를 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몇 번 방간이 시도를 했는데 방원이 안 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100% 다 믿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면 이방원 측에서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고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란을 조장까지 했을까? 그 부분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충분히 대비는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방원으로부터 만나서 풀어보자는 제의를 받은 방간은 무슨 소리 하는 것이? 나는 이미 뜻을 정했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 자,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고, 그러자 이방원도 드디어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예조전서 신경례는 주상전하께 아뢰어서 대궐문을 단단히 수비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주청을 올려라. 난 군사를 이끌고 출동할 것이다. 자, 가자! 자, 이제 양측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방간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면서 그래도 형이자 국왕인 정종에게는 알려야겠다고 판단했음인지 휘하 장수인 상장군 오용권을 보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상 전하, 방원이가 나를 해치려고 하옵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에 나섰사오니 청하건대 전하께서는 놀라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깜짝 놀란 정종은 도승지 이문화를 시켜 방간에게 보내서 이렇게 타이릅니다. 아니 될 일이다. 네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진 모르나 동기를 해치고자 꾀하다니. 이것은 폐악하기 이를 데 없는 미친 짓이다. 네가 지금이라도 군사를 버리고 단기로 대궐로 들어온다면 내가 장차 네 안전을 보전할 것이다. 그러나 도승지 이문화가 정종의 얘기를 전달할 겨를도 없이 방간은 아들 이맹종 등과 더불어 군사 수백을 거느리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채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거주하는 상왕전을 지나다가 방간은 다시 사람을 시켜서 이번엔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동생 방원이가 장차 저를 해치려 하는 관계로 제가 속절없이 죽을 수는 없었사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움직여 응변에 나섰사오니 상왕 전하께서는 양해하시옵소서. 또 한 번 자식들의 고륙상쟁을 보게 된 태조 이성계로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겠지요. 방간이 네 놈, 네가 방원이와 아비가 다르더냐 아니면 어미가 다르더냐? 방간이 저 소같은 위인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그러나 방간은 군사를 몰고 내성의 동문 쪽으로 향하였다. 한편 방원 진영에서는 이숙번이 이방원 앞으로 나섰다. 제가 먼저 적에게 나서겠습니다. 맹세하건대 패해 달아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잘 알겠다. 우리 군사를 한 곳에 모이게 했다가 일시에 화를 쏘면 화살 하나라도 헛되게 나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 싸워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작은 골목의 복병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장수 이지라는 남산을 타고 행군하여 태묘의 동부 쪽으로 나가서 진을 치도록 하라. 그리고 이숙번은 선주교 쪽 노상으로 가서 공격 준비를 하라. 자, 모두 정한 위치로 이동하라. 한편 국왕인 정종은 방간이 자신의 만류를 거역하였다는 말을 듣고 더욱 노하고 또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탄식하였다. 방간의 성격이 비록 광패하기는 하나 이것은 본심이 아닐 것이다. 반드시 간사한 어떤 자들에게 매수됐을 것이다. 고륙을 나는 형제끼리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 모습을 지켜본 참천 문화부사 하륜이 아뢰었다. 전하, 교서를 내리시옵소서. 전하의 교서를 보여주면서 달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그대가 당장 교서를 짓도록 하라. 그리고 좌승지 정구에게 명하여 교서를 가지고 전투 현장으로 가게 하였는데 이미 양측에서 교전이 이뤄지고 있었다. 자! 반란군을 향해 활을 쏘아라! 이런 중에서도 이방원은 경졸들은 들어라! 너희들은 만일 나의 형을 보거든 절대로 화살을 쏘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활을 쏘아서 나의 형을 다치게 하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니라. 이후로도 정종실록에는 전투 상황을 설명하는 기사가 길게 이어집니다만 생략하기로 하죠. 결국에 이방간은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이방원의 막강한 군사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싸우겠구나. 방원의 군사가 뒤쫓아 방간은 상균관의 서쪽으로 도망하여 예전에 적경원이 있던 터에 이르더니 말에서 내려 갑옷을 벗고 활과 화살을 버리고는 바닥에 누워버렸다.
드디어 권희달 등이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왔다. 이제 결국 너희들이 드디어 나를 죽이러 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간이 자신이 벗은 갑옷은 고신부에게 주고 활과 화살은 권희달에게 주고 환도는 이광득에게 주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남의 말을 듣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되었구나. 드디어 정구가 그곳에 이르러서 임금의 교서를 꺼내 읽었다. 교서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내가 부덕한 몸으로 신민의 위에 자리하여 종실과 훈구 대신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태평성대에 이를까 했더니 뜻밖의 동보가 오인 회양공 방간이 무리한 무리의 이간질에 유혹되어 고륙을 해치기를 꾀하니 내가 심히 애통하게 여기도다. 다만 양쪽을 온전하게 하여 종사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니 방간이 곧 군사를 해산하고 사제로 돌아가면 안전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국왕으로서 시건하지 않겠음을 하늘에 해를 두고 맹세한다. 이 교지를 내린 뒤에 군대를 해산하지 않는 자들 과인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군법으로 처단할 것이다. 읽기를 마치자 방간의 품속에다 임금의 교서를 넣어주니 방간이 절을 하고서 말하였다. 주상의 지극한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신은 처음부터 모반을 꾀할 생각이 없었사옵니다. 다만 방언이 원망스러웠을 뿐이옵니다. 지금 교서가 이와 같으니 주상 전하께서 어찌 나를 속이시겠사옵니까? 원하건대 목숨을 살려주시기를 비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일컫는 이 반란 사건은 상황 종료됩니다. 애당초 방간이 거사에 임할 때에는 자신의 군사가 방원에 비해서 턱없이 빈약하기 때문에 선제 기습 공격을 하겠다고 했었지만 그 진행 상황을 보면 엉성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반면에 이방원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고 요소요소에 군사를 배치해서 방간의 군사를 가볍게 제압한 걸로 나타납니다. 사실 현재 기록상으로서 유도나 조장을 따라고까지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방간의 움직임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 상당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분권을 장악했던 사람들 중에 방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이 태종대까지 태종의 측근으로 1차 왕자의 난부터 계속 2차 왕자는 태종 집권기까지 계속 다 측근으로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방간을 외한 나머지 군권들을 이방원이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었다. 또 정보력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이방원의 장악력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훨씬 더 움직임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 방간에 의해서 발생됐던 제2차 왕자의 난은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이방원은 휘하 장수인 이숙번을 불러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내 형의 성품이 본래 우직하므로 내가 생각하건대 반드시 남의 말에 혹해 이런 일을 저질렀으리라 여겼는데 과연 그렇지 않느냐? 이숙번 네가 가서 형을 만나보고 난을 일으킨 이유를 물어보도록 하라. 말은 이렇게 좋게 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방간이 어디까지나 반란의 수괴인 만큼 국문을 하라는 얘기겠지요. 이숙번이 달려가서 방간에게 난을 일으킨 연유를 물었지만 처음에 방간은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안공께서 이미 권희달에게 후회하는 말씀을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입을 다무시는 것입니까? 공이 만약 진술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엄격하게 국문을 할 것인데 끝내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다. 말을 할 것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까?
지난해 동짓날에 박포를 만나서 장기를 두었는데 그의 말이 이러하였다. 오늘 큰 비가 내리는데 겨울 비가 도로를 손상하면 군대가 저자에서 교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한공 이방원이 공을 보는 눈초리가 수상합니다. 반드시 장차 변이 날 것이니 마땅히 선수를 쳐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공연히 타인의 손에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내가 먼저 군사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국왕이죠. 마침내 정종이 방간을 만납니다. 네가 백주 대낮에 서울에서 군사를 움직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륙지정을 나눈 형제간에 차마 주사를 가하지는 못하겠으니 너의 소원에 따라서 외방에 안치하겠다.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라. 전하, 신을 토산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토산은 지금의 황해도 금천군과 신계군에 걸쳐 있었던 옛 지명입니다. 임금이 대오군 김중보와 송군 천호 한규에게 명하여 방간부자를 암령하여 토산에 안치하게 하였다. 또한 박포는 비록 변란이 있던 날 병을 칭하고 중립을 지키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으나 결국 순군옥에 갇히었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2차 왕자의 난이 진압된 바로 다음 날 참찬 문화부사 하륜이 임금에게 이렇게 주청합니다. 주상 전하, 정몽주의 난 때 만일 정한공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겠사옵니까? 정도전의 난에 만일 정한공이 없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었겠사옵니까? 어제 일만 보더라도 천심과 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능히 알 수 있사옵니다. 청하옵건대 정한공을 세워 세자를 삼으시옵소서. 정종의 동생인 방원을 세자로 책봉하자, 이런 제안이죠. 실록에는 정종 역시 하륜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맞장구를 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지를 내립니다. 대저, 나라의 근본이 정해진 연휴에 민중의 뜻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번에 변란은 정이 나라의 근본이 정해지지 못한 까닭에 발생한 것이다. 과인에게도 서자가 있긴 하나 태어난 날짜를 짚어보면 시기에 맞질 않고 애매하여 확실히 알기가 어렵고 또한 혼미하고 유약하여 외방에 둔 지가 오래다. 지난번에 우연히 국내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도로 밖으로 내보내었다. 또 예전의 성왕은 비록 적사가 있더라도 현명한 일을 택하여 왕위를 넘겨주었다. 동복아우인 정한공 이방원은 개국 초기에 큰 공로가 있었고 또한 무인년 정사 즈음에 우리 형제들이 생명을 보존한 것도 모두 그의 공이었다. 이제 그를 세자로 삼고 또한 내외의 여러 군사를 지휘하게 하노라. 서자도 자식일진데 이방원에게 세자 자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출생이 불확실한 애매한 존재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종의 진심일까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태조 이성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임금이 도승지에게 명하여 세자를 세우는 일을 상왕께 아뢰니 상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세자를 세우는 등의 장관 계책은 대신들과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세자 책봉을 받은 동생 방석을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자신보다 서열이 위인 방간마저 지방으로 내친 다음에 결국 세자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이 이방원이 아버지인 이성계의 눈에 곱게만 보일 리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를 두고
작은 논란이 벌어집니다. 옛날부터 제왕이 동모제를 세우면 모두 황태제를 봉하였지 태자로 삼은 일은 없었사옵니다. 하오니 왕세제로 삼으시옵소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황제 국가에서 아들이 없어서 동생을 왕위 계승권자로 임명을 할 때 황제의 아들이 아닌 동생이므로 황태자가 아니라 황태제로 봉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후국인 조선에서 국왕의 동생을 왕위 계승권자로 삼는다면 당연히 아우제자를 써서 왕세제가 돼야 하는데 왜 아들 취급을 해서 왕세자로 봉하려 하느냐, 이런 지적이죠. 그런데 이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 정종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나는 내 아우를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러니까 세제가 아닌 세자가 옳다는 것이죠. 순전히 글자의 뜻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방원이 국왕인 정종의 동생이니까 왕세제가 돼야 옳을 것인데 왜 굳이 아들 취급을 해서 왕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강문식 학예사는 그 배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보면은 정종이 이제 동생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게 명확하게 뭐 기록상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이제 보다 더 후계 구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아무래도 이제 성리학의 왕위 계승은 적장자 상속, 정실 부인에게 난 맏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이 형제간 상속은 사실 그거는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세제로 책봉했다가 뭐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은 아니지만 정종이 만약에 적자가 태어난다.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거든요. 사실 명분상으로는 이 적자가 훨씬 더 우선이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자로 함으로써 후계 구도를 보다 확실하게 굳히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의견이 있습니다. 이방원이 세제가 아니라 세자가 된 것은 정종의 아들로서의 세자가 아니고 태조 이성계의 아들로서의 세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견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원은 정종을 조선 임금의 계통에서 무시해버리고 조선의 왕계가 태조 이성계에서 태종 이방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장지현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왕태제 얘기가 있는데 정종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세자로 책봉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세자로 책봉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종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이유가 정확하게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종이 이제 왕계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태조에서 그 다음에 태종으로 가고 이제 세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정종을 상당히 이렇게 배제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종 자체가 바로 이 정종이라는 칭호를 받은 게 아니라 한참 나중에서야 이 정종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으니까요. 실제로 국왕이 사망하면 무슨 조 혹은 무슨 종 같은 묘호를 올리게 돼 있는데요. 정종은 사망한 뒤에도 그러한 시호를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의 역사 기록 역시 공정왕실록으로 불리다가 상당히 긴 세월이 지난 뒤인 숙종 때에 가서야 정종이라는 묘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종실록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강문식 학예사는 이방원이 세자 책봉을 받았던 그 시기에는 조선의 왕계에서 정종을 배제하고 태조, 태종, 세종으로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직까지는 표면화되지 않았었다고 얘기합니다. 정종을 좀 배제하는 입장은 요 시기에는 나타나진 않는데 나중에 이제 특히 그 태종의 아들 세종대에 가면은 태조의 계통을 태종으로 바로 이어서 세종으로 이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상당히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우리가 정종이라고 하지만 이 정종이라는 묘호가 숙종대에 붙여져요. 그 전까지 없다가 잘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 그냥 공정대왕이라고만 하다 숙종대에 붙이는데 그거는 결국은
물론 뭐 종묘의 부묘도 하고 다 했지만 그 암묵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이제 태조에서 태종으로 바로 이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요 당시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빠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제2차 왕자의 난에 깊숙이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박포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제2차 왕자의 난이 끝난 직후 박포는 체포돼서 옥에 갇히는데요. 하륜으로부터 국문을 받습니다. 지난해 동짓날 회안공을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누었느냐? 회안공과 함께 장기를 두었을 때 그날 마침 비가 오자 내가 고하기를 시령이 온화하지 못하니 마땅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반란을 충동질하였다는 사실은 회안공이 직접 고변하였는데 잡아댈 셈이냐? 해질녘에 서북쪽으로 붉은 기운이 비쳤으므로 하늘에 요기가 있으니 삼가하여 저신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안공 방간이 뭐라 하던가? 어떻게 저신할지를 묻기에 군사를 맞지 말고 출입을 삼가며 의관을 정지하고 행동거지를 무겁게 하라 일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다시 회왕공이 그 다음 계책을 묻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주나라 태백과 중홍처럼 멀리 몸을 피하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리하지도 못하겠다 하므로 그렇다면 군사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는데 공의 군사는 빈약해서 위태하기가 아침 이슬과 같으니 먼저 쳐서 공격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저자가 죄를 토설하였다. 곤장을 쳐라. 박포는 이 밖에도 자신이 비록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웠지만 1등 공신이 되지 못한 데다가 외방으로 밀려난 데 분노해서 방간을 도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박포는 관직을 삭탈하고 장 100대를 쳐서 청해로 유배한다. 박포에 대한 처벌이 일단 그렇게 청해 유배로 정리되는가 했는데요. 문제는 이미 토산으로 유배된 방간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상소가 빗발친 겁니다. 주상 전하, 방간은 마땅히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왕실을 보필해야 마땅하매도 사사로이 군사를 움직여 임금의 은혜를 저버렸사옵니다. 만일 급히 대처하지 않았다면 불측한 변이 있었을지 어찌 알겠사옵니까? 마땅히 방간을 법대로 처치해야 할 것이옵니다. 법대로 처치하시옵소서. 내가 어찌 차마 고륙지친에게 죄를 물어 목숨을 빼앗겠는가? 다시는 네 일을 거론하지 말라. 방간은 사사로이 군사를 움직여 고륙을 해치려고 하였사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처음에 도승지를 보내 중단하도록 하였는데도 듣지 않고 군사를 일으켰사옵니다. 죄가 더 막중하오니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엄중히 하시옵소서. 처벌을 엄중히 하시옵소서. 과인이 차라리 해를 당할지언정 어찌 차마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난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겠는가?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일종의 역모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하들 입장에서 이제 죽이라고 상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죽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이제 이방원의 의도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형제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은 민심의 안정. 그러니까 이 전에 이미 동생들을 죽인 전례가 있는데 또 형까지 죽이면은 굉장히 그 포악무도한 인물이라는 그러한 인상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함으로써 어떤 민심을 얻고 또 안정시키려는 그러한 측면들이 또 하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태조, 자기한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태조인데 거기서 형제 또 하나를 죽이면은 더 강해질 거고, 어차피 차후에 이방원이 이제 왕이 오르실 때 그 정통성을 유지하려면은 아버지로부터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일각에서는 상왕으로 물러난 태조 이성계와 정종이 서둘러서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해 준 것은 방원에게 일찌감치 왕위 계승권을 제공해 줌으로써 혹시나 그가 방간을 죽이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방번과 방석 등 두 동생을 살해한 터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마저 죽이게 된다면 차후에 임금 노릇을 하기가 어렵겠죠. 방간은 이후에도 태종대에도 여러 차례 뭐 죽이든지 더 멀리 귀향을 보내라든지 이런 얘기가 때때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태종이 끝까지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간을 꼭 구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서둘러 세자로 책봉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방간까지 이제 처단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그 태종이 전면으로 나서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조랑 정종이 그렇게 열심히 방간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뭐 그러지는 않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이방원한테 가기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이제 예정되어 있는 사실 상황에서 그게 이제 더욱더 분명해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포의 처벌을 두고서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대간이 소를 올려 박포를 주살하기를 청하였으나 정종은 박포가 비록 죄가 있다 하나 그는 공신이다. 따라서 차마 죽일 수 없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그렇게 반대하였다. 그러자 대간이 또 상소를 하였지만 왕은 끝내 듣지 않았다. 임금인 정종이 박포에 대한 추가 형벌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는데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이성계가 박포를 죽이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성계는 아예 이방원을 불러서 질책합니다. 어찌하여 박포를 살려두는 것이냐? 박포는 공신이옵니다. 그래서 주상께서도 토산으로 유배하는 이외에 더 이상의 형벌은 불가하다는 의명을... 박포가 공신인 줄 나는 모르는 줄 아느냐? 공신은 제 아무런 중죄를 범해도 벌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냐? 주상께서는 그리 말씀하셨사오나 근일에 대간에서 박포를 주살하라는 주청을 하였기에 신이 주상께 아뢰려 하였사옵니다. 대간의 청이 참으로 옳다. 나라에 대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한지 이제야 알겠다. 박포는 마땅히 주살하여야 할 것이다. 자, 비록 박포가 방간의 반란의 일정 부분 동기부여를 했다곤 하지만 실제 변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병을 칭하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극형에 처할 죄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종이나 이방원이 모두 박포가 공신임을 내세워서 유배형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성계는 왜 유독 그를 죽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일까요? 강문식 학예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성계가 왜 이렇게 박포에 대해서 그 집요하게 처벌을 요구했는지는 사실 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앞뒤 맥락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정종이나 이방원이 박포를 그 옹호한 거는 기록에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는 박포도 역시 이제 이방원 집권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공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신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유배 정도로 끝냈던 것인데 이성계가 이렇게 박포를 죽이려고 한 것은 뭐 방간에 대한 옹호 그런 측면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 박포가 이방원 집권에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람이 널 배신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방원 집권 자체의 어떤 정통성의 취약함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드러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장지연 교수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성계한테 이제 박포라고 하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그 언사들을 보면은 1,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워하는 그런 언사들을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세가 대족들이 우리 집안을 뭘로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언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간하고 방원이 둘이서 붙은 거다. 왕위를 놓고 했을 때는 정말 너무 더 부끄러운 상황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그게 아니라 박포라고 하는 이런 나쁜 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양이랄까요? 그런 게 필요했던 게 아닐까. 만일에 이성계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상대가 있었다면 이런 의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무인년에 일어난 고륙상쟁의 별난만으로도 아비된 사람으로 백성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데 형제끼리 창칼을 겨누는 일이 또 일어나다니 이 일을 어찌 처결해야 한다는 말이냐. 아니 된다. 신료들과 백성들에게 이번 사건이 왕자의 난인이 무엇이니 이렇게 알려져서는 아니 될 것이야. 그러면 어찌 알려져야 한다는 말씀이옵니까? 내 아들 방간이 일으킨 별난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방간이를 이용해서 반란을 회책한 것으로 해야 할 것이야. 하오나 전하, 누구를 세워서 추모자로 몰아간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지. 박포 그자가 좋겠다. 실제로 방간이가 박포와 사전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박포는 회안공에게 신중하게 처신하라고 일렀고. 아니다. 이번 사건의 주모자는 박포이고 따라서 그자가 주동하여 저지른 박포의 난이다. 내 아들 방간은 그저 이용당했을 따름이다. 그리 처결해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박포를 반란의 주모자로 규정함으로써 이성계의 아들들이 또 창칼을 겨누며 권력 다툼을 벌였다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자면 억울하지만 박포는 희생돼야 했겠죠. 박포는 간사한 뜻을 품고서 종친을 이간질하고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사옵니다. 왕법에 의하면 반드시 주살당에 마땅한 죄이옵니다. 그가 공신이라 하나 충성을 다짐했던 스스로의 맹세를 배반하고 왕실을 어지럽혔사오니 자신이 세운 공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극형에 처하시옵소서. 이미 상왕인 이성계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이방원까지 동의한 마당이었으니 정종 역시 대간이 올린 이 상소문대로 처결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함주로 가서 박포의 목숨을 거두라. 박포는 함주에 귀양가 있었는데 조정에서 온 헌부와 형주의 아전을 보고 깊이 탄식하였다. 주상 전하께서 어질고 후하시오. 내가 무려 달포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으니 이제 죽는다 한들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자, 내 목을 가져가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박포는 세상을 떠나는데 이후로도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방간을 죽이라는 상소가 간헐적으로 올라오고 그는 이리저리 유배지를 옮겨다니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진압된 직후 군사에 관련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절을 판삼군 부사 좌군 도절제사에 임명하였다. 이거이를 중군 절제사로, 조영무를 우군 절제사로, 조온을 지중군 절제사로, 이천우를 지우군 절제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이숙번을 중추원 부사 동지 좌군 절제사에 임명하고 이원을 우부 승지에 임명하였다. 이전에는 방의, 방간 등의 왕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병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방간이 한바탕 변란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군사 지휘권이 바탕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왕자들의 병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방간은 유배됐으니까 회수가 된 거고요. 요 시기에 보면은 방이 셋째 형은 거의 활동을 안 해요. 일단 신병도 좀 깊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방간이 제외되면서 이제 완전하게 이방원의 측근들로 이 군권이 장악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원 측근들이 군부에 포진을 하면서 어떤 이방원의 군에 대한 장악력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됐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 방간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는데 상당히 공을 세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 논공행상적인 그러한 측면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자들이 가지고 있던 군권이 이방원의 측근들에게 옮겨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방원이 중앙과 지방의 군권을 거의 장악한 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인사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태종 측근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다 나오고, 승지 같은 경우도 이제 태종 측근들이 이제 쫙 나오는 거니까요. 이 군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태종 측근들이 전면적으로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간은 이제 이미 사라졌으니까 방간한테 가 있었던 그런 군권은 없고, 그리고 방의는 원래 그 비중이 적었고요. 그리고 정종한테도 없고, 그러니까 왕자들한테 부여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거의 사라지고, 태종 측근들이 이제 중앙군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군권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그리고 태종이 그래서 군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종이 왕위에 올라있긴 했지만 허울 뿐이고, 이제 바야흐로 이방원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